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겠느냐, 소외된 종목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눈여겨볼 종목은 비세트 의원님과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우연치 않은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봤습니다. 가족이에요? 사우나에서 탕에서 떳떳하게 몸을 지지고 있는데 갑자기 체격이 좋은 친구 한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딱 얼굴 봤더니 비세트 의원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몸이 좋아요? 전혀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 이제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빈센트 의원님과 매달 하는 방송 12월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국장. 사실 산타랠리 사전적으로 보면 마지막 거래일 전 5거래일 해가 바뀌고 2거래일 총 7거래일 7영업일 동안에 평균적으로 주가가 올랐다. 산타랠리고요. 자, 그게 올해도 나타날 수 있을까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오늘이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장 오르고 있어요. 4,000p, 4,030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지속되고 있고요. 근데 올해를 놓고 보면 한국 증시 참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뜨거웠고, 하지만 한국과 미국 그 안에 교집합의 단어가 있었는데 그거는 AI 투자였다. 자, AI 버블론 여전히 많고요. 하지만 이 하이퍼스케일러라 그러죠. 여전히 빅테크들은 묻지마 투자하고 있고요. 오픈 AI 비롯해서 오라클을 비롯해서 이거 돈 벌 수 있어? 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의 AI는 이 넥스트 AI, 피지컬 AI라는 또 다른 시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결론은 뭘까요? 묻지마 투자. 거품인지 알지만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러한 뜨거움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들은 이 내년에 코스피 상단 4,500에서 5,500까지 보고 있던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고, 위원님이 소속이 하나증권이잖아요. 네. 하나증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자, 하나증권의 공식 비율은 4,650포인트가 상단입니다. 아무래도 5,000P를 주창하는 시대에 4,650포인트는 좀 낮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시나리오가 4,650포인트라는 것은 위아래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우리의 모두 염원 중에 하나인 5,000P 가능성도 늘상 열어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도에 5,000P를 간다면 상반기에 갈까 하반기에 갈까? 저는 확률적으로 상반기에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칫 보면 그럼 내년에 상반기 상고 하저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의 기세, 유동성은 내년 상반기에 상당히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은 선거의 해입니다. 한국의 6월 달에 지방선거, 미국은 11월 달에 똑같이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년 상반기에 유동성의 가장 극대화, 자산가격의 상승, 상반기에 하이라이트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증권사의 그 전망이 네. 절대 하나증권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증권사들이 전망을 하잖아요. 네. 맞는 경우가 솔직히 잘 있어요. 뭐 전망은 전망일 뿐? 네, 그래서 더 궁금한 거는 네. 맞는 경우가 잘 없었잖아요. 그러면 증권사들이 이 전망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전망치를 발표하는지도 좀 약간 궁금하네요. 허심탄회하게 이실직고 드리면 맞추려고 전망합니다. 아, 진짜로 맞추려고 해요? 네. 매년 다 틀리는데. 그런데요. 방향성은 맞을 때도 꽤 있고요. 숫자는 사실 맞추기 힘들죠. 왜냐하면 미래 12개월 포워드잖아요. 지금부터 1년 뒤의 주가를 저희가 전망하는데 정보는 지금의 정보이고 또 저희가 바라보는 수많은 시나리오들의 가정과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정만 틀려도 결과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왜 하냐라고 보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방향성에 대해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의도에 한 34개 증권사가 리서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다 뷰를 내죠. 그래서 그걸 흔히 여의도 컨센서스라 그러는데 컨센서스가 모아지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뭐 틀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의도의 집당 지성, 즉 한 곳을 보는 컨센서스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한쪽은 위를 보고 한쪽은 밑에를 봤을 때 이렇게 이견이 갈렸을 때가 오히려 더 정확도는 높아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희 하나증권은 내년도에 그래서 4,650포인트 코스피 상단을 보고 있다. 자, 어쨌든 증시가 내년 4,650이면 지금 4,000이니까 뭐 한 5% 정도 될까요? 네. 어쨌든 증시 좋게 보시는 거면 내년 상반기 한국과 미국 중에서는 뭘 사야 하고 유망 섹터는 뭘까요, 그러면? 네, 제가 여의도에서 올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밀었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여주사? 여주사. 네.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맞습니다. 자, 올해도 내년에도 가는 놈이 간다. K자형 회복, 즉 양극화가 심화된다. 여주사, 여전히 주도주를 사야 된다. 주도주는 AI, 반도체 종목 관련된 업종이 내년에도 뜨거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미국도
한국도요? 한국도요? 네, 공교롭게 최근에 엔비디아, 구글 그 안에서의 밸류체인이 달라질까라고 하지만 TPU건 GPU건 거기에 교집합은 결국 D램과 HBM, 즉 반도체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동안 또 조용한 조방원 섹터는 내년에 그럼 어떻게 보세요? 한국과 미국의 팩시트 등등을 보면 미래 전략 자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도주에서의 그 생명력이 사실상은 조금 경감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쭉 과거 주도 업종들을 보니까요, 3년 이상 지속된 주도 업종들이 드뭅니다. 지금 조방 원전이 거의 3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방 원전의 주도주의 성격은 내년에는 오히려 조방 원전보다는 저는 여전히 반도체와 IT가 좀 더 대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주사 얘기해서 생각나는 게 빈센트 디오님이 올해 내리 나오시면서 늘 추천했던 게 사실 여주사의 뭐 AI 반도체도 있지만 금을 사라고 얘기했었죠. 아니요, 일단 네네. 얘기하려고 남았는 게 금을 사라고 했는데 전 그때마다 왜 위원님이 이렇게 이 안전자산인 금을 사라고 이렇게 뻔한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올해 금이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올해 금하고 또 은. 은. 네, 사실 금은요, 저희 김작가 TV 저희 2년이 올해 어느 정도 올랐죠? 한 70% 올랐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네, 금과 은은요, 사실 거의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김작가 TV 한 3년 반 우리의 기나긴 여정 동안에 제가 금을 계속 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금을 우리 김작가 TV 채널에 나와서 가장 추천을 강력하게 한 분이 위원님이었는데 좀 저희 가장 매력적인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자산인데 수익률까지 크게 먹은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그런데요, 내년에도 금입니다. 아, 진짜. 바야흐로 인플레이션 시대, 통화가치 화폐가 희석되는 시대. 그렇다면 기승전 금에 대한 유인과 쏠림은 지속된다. 자, 디지털 화폐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의 과정은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금에 대한 매력도는 여전히 이어진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금 이렇게 추천 드리면 매번 받아오는 피드백은 너무 비싸다. 지금 너무 비싸. 근데 뭐 올해도 비쌌죠. 맞습니다. 금은 여전히 최고가에서 계속 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은방에서 현물을 사는 것도 있을 거고 금 ETF도 있고 금 뭐였죠? 네, 금상품들 캐렉스였나요? 네, 캐렉스 금 현물 사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제일 낫나요? 세금 측면에서는 상품이 되게 좋고요. 그런데 저는 뭐 금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0g짜리 한 1,400만 원 정도 되나요? 김작가 TV에 여기 뭐 금괴 뭐 엄청 많잖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지 한 개 있습니다. 다행히 샀을 때보다 금값이 올라서. 네, 1,000만 원짜리입니다. 네. 여전히 어쨌든 금을 사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금을 한번 조각이라도 조금씩 모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눈여겨볼 낙폭 가대주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은 되게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강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코스피가 워낙 뜨거웠고 코스닥도 안 오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강도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조금씩 나오려는 개연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겠느냐. 소외된 종목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눈여겨볼 종목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잊혀져간 종목 화장품. 화장품 주주들은 참 속상하실 것 같아요. 화장품이요, 올해 하반기 코스피가 이렇게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수출되는 화장품의 수출 시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정반대로 가는 게 아무래도 최근에 이 유동성의 트렌드가 빨리빨리 회전하면서 이전에 도태되었던 아니면 다소 시선에서 사라졌던 이 화장품에 대해서 도대체 반등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오르는 영원한 것 없고 하락하는 영원한 건 없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리바운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화장품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는 여주사, 여전히 반도체 주도주를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지금 낙폭이 훨씬 더 과다하게 떨어진 거는 화장품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구기금이 또 최근 코스닥에서 로봇과 바이오주 담고 있는 이유랑 이 섹터 개인이 따라서도 괜찮을까요? 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 대책 연내 발표한다고 했으니까요. 아마 김작가 TV가 편집해서 올라가는 그 주에 발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방안 대책이 조만간 개봉 박두인데요. 거기서는 연기금이 우리 코스닥의 비중 확대를 현재 3%에서 5%로 늘린다는 게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연기금 자금들이 들어간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대비, 즉 큰 사이즈 대비 들어가는 것이고요. 코스닥 그러면 제약바이오죠. 따라서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들에 대한 매력도가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 150조 원의 규모 펀드를 운용하시는 두 수장이 금융에서의 최고봉, 그 다음에 제약에서의 최고봉 이 두 분이 바이오 쪽에서 최고봉이 만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 AI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반기에는 로봇 ESS 시장 확대 2차 전지 기업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 어떻게 보세요? 자, 테슬라가요 올타임
올타임 하이 찍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전기차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좋냐? 아니거든요. 결국 테슬라의 넥스트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ESS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는 것 때문에 2차 전지도 ESS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이 ESS는 이미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다만 2차 전지는 카운터파티, 즉 반대에 있는 중국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죠. 따라서 여전히 반등을 하겠으나 상승폭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개인적인 소회를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 지금 487달러네요. 네, 올타임 하이입니다. 내년에 더 좋을까요, 테슬라?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우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얘기하신 거죠? 맞습니다. 트럼프로 인해 올해 사실 조선과 원전이 많이 올랐었는데 내년에 미국 정책 수혜 중에서 가장 파괴력 있는 섹터 뭘로 보세요? 네, 이 모든 파괴력 중에 가장 중심에는 여전히 빅테크의 중심인 AI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AI 넥스트는 뭘까라고 보면 로봇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오늘자 아마 외신일 겁니다. 19일자 외신으로 로봇에 대한 행정명령까지 트럼프 정부가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로봇이 차세대 테마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의 올타임 하이도 결국 이 로봇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차세대 로봇에 대한 테마가 나타날 수 있고 이제 한국이 중심인데요. 한국의 로봇 테마가 뭐가 있을까? 암만 생각하면 여태까지 큰 한국의 대기업 아니면 대장주 중에서요. 아직 덜 움직이고 좀 싸 보이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네. 모르긴 했지만. 맞습니다. 따라서 로봇의 내년도 테마가 뭐가 될까라고 하면 저희는 여전히 그 중에 하나로서 현대차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테슬라도 이 가격에 사도 괜찮은 건가요? 네, 테슬라는 올타임 하이라는 게 역시 비싼 가격에서 물론 부침은 있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침은 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의 조정하고 비슷한 궤입니다. 결국 테슬라의 미래 성장성에서 베팅한다 그러면 여전히 그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산타랠리가 보통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연초 2거래일을 말하는데 그럼 최근 시점에서 이 현상은 이미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주요국들의 증시 산타랠리 확률입니다. 자, 2000년부터 2024년 말까지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주요 지수들의 산타랠리 제가 정의를 드렸죠. 마지막 거래일 전에 5거래일, 연초 이후에 2거래일, 즉 7거래일 동안 평균적으로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확률을 보니까 어떠세요?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코스닥이 가장 높은 확률로 올랐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산타랠리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의 코스닥 지수가 과거 24개 년도 동안 연말 연초에 상당 부분 하이라이트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00년 이후 또 데이터를 보면 한국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산타랠리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가 그럼 발생하는 지금 이런 구조적 이유는 뭐죠? 네, 아무래도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벌었던 대주주들의 자금이 순환적으로 바뀌면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있었고 이제 이재명 정부 때 아마 연내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마지막 주 아니면 우리가 이제 반영되는 2주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이런 정책적 기대감이 높은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생각보다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4,000피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상승 탄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SK하이닉스가 지금 경고받고 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맞습니다. 그거 24일 날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해제된다면 25일 쉬고 26일부터 재개될 수 있거든요. SK하이닉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조건에서 투자 경고를 먹은 종목이지만 그게 해제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주도주였던 여주사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저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산타랠리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와 같은 또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한국 모두 공통적으로 반도체 유통업종이 강세를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 두 업종이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한다 그러면 소비에 대한 증진, 그 다음에 하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낮은 밸류에이션의 정당화 등을 볼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일본은 과거 데이터를 좀 찾기 어려워서 S&P 500, 미국과 코스피, 코스닥의 이 산타랠리 기간 동안에 주요 상승 탑5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이 산타랠리 기간은 뭐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저희가 산타랠리 기간이라는 것은 마지막 거래일 전에 5거래일, 연초 이후에 2거래일, 즉 마지막 연말 연초 7거래일 동안 가장 많이 올린 업종들입니다. 보면 S&P 500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서비스, 자동차 부품, 반도체, 에너지, 은행 그룹들이 상당히 탑5 안에 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코스피, 코스닥도 이렇게 쭉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금리 인하기잖아요. 한국은 좀 답보 상태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12월 FOMC도 인하했죠.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금리 인하 국면만 제가 좀 뽑아왔습니다. 산타랠리 24개 국면 중에서 금리 인하했던 시기에는 또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한 시기에는 업종이 어땠을까라고 보면 결론적으로 반도체와 유통이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유통을 사야 한다는 거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확률은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산타랠리 기간 그 안에서 금리 인하 기간의 산타랠리 동안에는 유통과 반도체가 미국과 한국에서 좋았다. 자, 과거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 사례도 좀 언급해 주시던데 이번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또 나오니까요. 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당시와 비교했을 때 시장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김 작가님은 데자비 믿으세요? 뭐 살짝 반반? 화면에 보신 것처럼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는데요. 이상하리만큼 비슷한 국면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2018년 11월 달에 지금하고 비슷하게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시장에 떠들었습니다. 네. 지금도 아직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거든요. 이때 당시 11월 달이었는데요. 11월 2일 날 2017년 11월 2일 날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다는 것이 풍문으로 나왔을 때 주가가 이렇게 반응하다가요. 네. 12월 한 달 뒤에 아니다. 이번에 잘못 오보였다. 발표가 연기됩니다. 주가 좀 조정받다가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정확히 2달 뒤에는 코스닥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2018년도에. 그러다가 지수가 더 올랐고요. 즉 2018년에는 2017년 말과 2018년에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거론된 시점부터 그 이후까지 30%나 2달 사이에 코스닥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이벤트 이후로 시작됐냐면 당시 코스닥의 시가총액 1등이었던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발표하면서 그의 기세는 없어졌다. 알테오젠 이전 상장하잖아요. 데자비.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등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방안 대책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더 올랐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모멘텀으로 사그라졌다. 자, 그럼 국민성장펀드 뭐 150조 원이 코스닥 상장 기업이 모험 자본으로 공급될 예정인데 이게 실제 지수 상승을 견인한 핵심 동력이 된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요. 네. 12월 18일 기준으로 우리 코스닥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한 488조 원, 그러니까 500조 원 좀 안 되는데요. 그중에 150조 원이라면 상당한 규모이고요. 네. 따라서 이 규모가 코스닥 지수의 하방을 견고히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떤 종목 살지는 그냥 비중대로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가장 비중이 높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연말 연초는 제약바이오의 시기다라는 것이 최근 트렌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원달러 환율 1,400원 뭐 지금 80원대 시대죠. 이게 위기의 신호가 아닌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정의하시던데 IMF나 금융위기 때와 지금의 고환율은 뭐가 다르고 고환율 기조 계속돼도 정말 앞으로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죠. 환율만 놓고 보면 지금 한국 경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모든 위기와 기회는 외환시장에서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1470원대에서 80원대, 1500원 선을 바라보는 이 환율은 정부가 계속해서 구두 개입을 하고 안정을 시키려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제는 달러원이 1400원 선 이상에서 횡보하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달러의 수급을 보면 결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업들이 한국으로 돈을 안 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미국에 투자해라 아니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변화 이런 우려감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으로 들어오는 유인보다는 미국에서 벌어서 미국에서 재투자하는 유인이 하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전에 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달러는 적어졌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건요.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서학개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나가는 게 1,000조 원이다. 즉 이전에 없었던 밖으로 나가는 투자가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 자,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원화 약세에 어느 정도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더 중요한 건요.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이 원화가 약한 게 위기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살 수 있을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른쪽 차트는요. 올해 한 6월 달부터일 거예요. 하반기 들면서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원이 상승했습니다. 원화의 약세는 주가의 상승과 괴를 같이 했다. 왼쪽 차트는요. 우리 2000년 이후에 가로측은 코스피 지수고 세로측은 달러 환율입니다. 즉 원화가 올라간다는 것은 즉 달러원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가 약세인데요. 원화가 약세일 때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다. 기울기는 좀 낮고 알스케어 즉 설명량은 좀 적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화 약세가 코스피에는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흐름은요. 옆나라 일본하고 보시면 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는 일본은요. 알스케어가 0.5 이상입니다. 따라서 설명량이 상당히 높고 엔화 약세가 확실히 일본 니케이 225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 차트에 보면 올해 여지없이 니케이가 오르면서 엔은 약세였다. 지금 이 시각 아까 12시 한 5분쯤이었는데요. BOJ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보통 금리가 인상하면 엔화는 강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이었을까요? 오히려 달러에는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니케이도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가를 올렸던 항등신인 것 같습니다.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들면서 즉 돈의 값을 낮춘 것이죠. 그래서 주가는 상승하는 모멘텀 이 부분이
또 다른 패러다임, 달러원이 1,500원 선이야? 이거 위기구만 라고 표면적으로 경계감을 넘어서 맹신하면서 투자를 멈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전과 조금은 구조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에서는 워낙 약세가 주가 상승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해주셨는데 이제 이미지도 보여주셨고 환율이 계속 올라도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기준은 뭘까요? 네, 그 기준은 결국 환율이 약세일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그 나라의 통화는 그 국가의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과거에는요, 한국 가게, 한국 정부, 한국 기업을 동일한 그룹으로 봤다는 것이죠. 하지만 워낙 약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을 버는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밸류체인, 구글 밸류체인 가장 중심에 있는 D램과 HBM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원화의 약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증진, 영업이익의 증진이 나왔다는 것은 여전히 원화 약세의 부담을 안고서라도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부분이다. 따라서 원화가 약하다, 달러는 강하다, 반대로 원화는 약하다죠. 달러원이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도주를 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금리 시장에서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중국을 넘어섰는데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이 글로벌 자금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을 거로 예상하시나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요. 네. 또한 적시성 측면에서는 지금 딱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화면 먼저 보시죠. 지난 25년 동안요, 기준금리가요, 순서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기준금리는 중국은 항상 높았고요. 25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한국,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준금리라는 것은 통화정책에 대한 결과물이고 그 국가의 잠재 성장률, 물가의 전망 등을 다 감안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채권시장은 달리 베팅하고 있습니다. 김 작가님, 일본의 장기금리가요, 10년물 기준으로 중국을 역전시켰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고요. 사실 중국의 10년물 금리가 통계에 잡힌 이후로 처음입니다. 한국은 제자리인데요. 옆 나라인 중국과 일본이 구조적인 변화가 이미 채권시장에 베팅이 시작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제학적으로 보면 돈은요,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움직입니다. 그동안 중국에 들어갔던 수많은 돈들이 일본으로 다시 환수될 거다. 아직은 표면적으로 가시적이지 않지만 이렇게 채권시장의 장기물이 역전된다는 것은 중국으로 갔던 자금이 일본으로, 아니면 일본으로 들어갈 자금이 더 일본으로, 뭔가 한국을 중심으로 주변국들의 단기 자금과 중장기 자금들의 변화가 크게 일고 있다. 자금의 이동의 결과물은 환율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 시사점은 앞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이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론대로 지금은 단기 해프닝이냐 아니면 지속될 것이냐, 채권시장은 세물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방향성이 쓴다면 자금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이동한다. 그런데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일본이 중국보다 더 높아진 시대가 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게 단기물도요. 여기 보시면 단기물도 지금 일본과 중국이 거의 붙었습니다. 아마 오늘 BOJ가 0.25%포인트 25bp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0.75%거든요. 근데 내년에 아마 한 중반쯤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시장은 일본의 1% 금리를 베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년물 금리도요, 일본이 중국을 역전할 수 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단기, 장기 모두 일본이 중국을 금리 수준을 역전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2026년에 벌어진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주변국들이 또 구조적 변화를 겪는 동안 한국 통화 정책이 중국과 일본의 영향권에 갇혀있다는 우려는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다 보면 단기금리 역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기금리 이미 역전됐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여전히 동일한 수준입니다. 어디가 하나 바뀌겠죠? 저는 한국의 기준금리도, 한국의 통화정책이죠, 이제는 일본 아니면 중국에 좀 더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일본은 올리고 있고 중국은 내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일본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중국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뭐겠죠?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옆에 사공이 많으면 한국은 제자리 걸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빨라야 내년 한 5월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